네, 그래서 올해 이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눈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저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첫사랑을 만나는 느낌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설레는 마음이 있고 또 이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걸어서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례 1을 보면 합격률을 저는 제일 먼저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목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선생님들을 합격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선생님들은 합격하는 게 선생님들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합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의 1년의 그 모든 시간들을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고 선생님들도 선생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합격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합격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건교사라고 하는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왜냐하면 시험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다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합격자도 어떻게 결정되는지 실제적인 시험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우리가 사실 경쟁률과 합격선이 또 중요하잖아요.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고, 좀 경쟁률이 좀 낮으면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그 5년 전, 한 거의 10년 전, 그때는 경쟁률이 되게 높았었어요. 그때는 경쟁률이 20대 1, 30대 1 그랬었거든요. 거의 10년 전인가 그때는 10년 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보건교사를 좀 많이 뽑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또 국가에서도 우리 공식 뭐 공화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건교사 자격증을 5에서 10% 이내로 주고 있잖아요. 어떤 학교 3% 이내로 주더라고요. 3%에서 10% 이내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 저는 강의한 지가 지금 거의 17년째인가 그래요. 15년이 넘어가고서는 횟수를 셀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17,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는 정말 100명 넘었어요. 전국에서 보건교사를 뽑는 숫자가 100명이 좀 넘었거든요. 100명이 좀 넘었었고, 그리고 준비하는 인원들은 저 때는 100% 다 줬어요. 보건교사를. 그랬다가 30% 주다가 10년 전부터 10%로 줄였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되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10년 전에는 사실은 초시가 합격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10년 전에는 초시가 합격하기 좀 어려웠었고, 뭐 이공부 합격하려면 뭐 3년은 걸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격 수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초시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초시 분들이 합격률이 거의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50% 이상은 초시 합격률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내가 사실은 열심히만 하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됐어요. 경쟁률이 보통 이따도 보여주겠지만 거의 한 평균 6대1 정도거든요. 6대1이고 실 경쟁률은 또 그냥 관광고시라고 하잖아요. 이 시험이 어떤가 하고 보러 오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관광고시인 분들을 빼보면 그래도 한 5대1 정도밖에 안 돼요. 5대1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1년에 정말 올인해서 그러니까 나의 그 모든 에너지 써서 하시면 1년 안에 합격하는 시험이 된 거예요. 사실 20대1, 30대1 되면 초시가 아무리 내가 올인하고 모든 열심을 다해도 합격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5대1 정도 되면 초시에 선생님들 다 초시에 합격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돈도 돈이거니와 나의 어떤 멘탈이 흔들려져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 내게 뭐 문제가 있나? 뭐 그런 생각으로 내적 기인을 하게 되거든요. 내적 기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써가지고 1년 안에 합격을 하셔야 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그럴 수 있는 시험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볼 거고, 이 합격을 위해서 저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해서 나의 합격 계획서라든지 교재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험은 서답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서답형으로 준비를 거의 안 하셨어요. 대체로 선생님들 국시 스타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셨잖아요. 국시라고 하는 건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 객관식의 공부하고 주관식 서답형의 공부는 되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객관식 스타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답형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서답형 시험이면 또 거기에 맞는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험은 또 스터디가 좀 중요해요. 스터디. 그래가지고 보통은 한 80% 정도는 스터디를 해요. 80%. 한 20%는 또 스터디가 안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스터디에서 맞추려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는 스터디 안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스터디를 하죠. 스터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이제 객관식하고 틀리거든요. 객관식은 내가 그냥 책 보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해하고 그냥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관식은 내가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키워드를 안 쓰면 답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공은 보통 칼체라고 하거든요. 칼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키워드를 안 쓰면 틀린다. 비슷한 것만 써도 맞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스터디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합격률 얘기를 먼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합격률 얘기를 제가 해도 25년도 올해는 제가 수석 합격자 수가 제일 많았어요. 올해 수석 합격자 수가 제일 많았고 또 전공 60점 이상이면 전공 점수만 6점 이상이면 고득점이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은 되게 어려웠다는 것 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 시험 무척 좀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학원 강의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어렵다고 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시험에 나왔다고 하는 거랑 약간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게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에는 컷이 10점 전후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마 전공이 5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근데 사실 뭐 올해 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워서 어떻게 준비하냐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 어려우면 그만큼 컷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하는 거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컷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사실 두려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기출도요, 사실은 중요한 거에서 나온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에서 약간 사이드로 나왔던 게 문제였죠. 중요한 거에서는 사이드로 나오고 또 약간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도 문제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오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해였어. 올해 시험은. 근데 앞으로도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선생님들 되게, 그렇다면 내년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선생님들 궁금하시잖아요. 내년 시험도 작년부터 약간 이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작년에도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약간 그 기출 외에서 약간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도. 올해도 약간 그랬잖아요. 내년에도 아마 약간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약간 사이드로. 그렇지만 그것이 기출에서 세부적인 거를 물어본 게 좀 많았었어요. 일단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리고 약간 사이드라고 했던 부분은 질환 파트였어요. 질환 파트가 약간 사이드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년 시험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공부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인출 스터디를 운영을 하거든요. 7에서 9월에 인출 스터디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9시부터 1시부터 구술로 같이 그룹을 나누어가지고 이제 구술로 테스트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출 스터디가 이제 그러니까 하도 올해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전공 6점을 넘은 분이 고득점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석도 나오시고 두 분 다 초시였어요. 초시였는데 수석이 아니라 사석이구나.
그리고 하여튼 60점 이상이면 고득점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인출 스터디는 사실은 그게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선생님들이 이제 직강에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임용고시 시장이 좀 판도가 바뀌었는데 대부분 이제 인강으로 많이 들으시고 직강에 많이 나오진 않으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노량진 상가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학생이 옛날에는 노량진 다니면 젊은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옛날보다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생도 많이 줄었고 또 임용고시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직강보다는 인강을 조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약간 바뀌기는 좀 했더라고요. 했는데 일단 이제 인출 스터디는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이때 사실은 참석 인원이 15 정도 안 됐었어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적었는데도 여기서 이제 차석이 나오셨고 두 분 다 초시였고 6점 이상 고득점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인출 스터디반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이 반이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 수기를 보면. 그리고 인출 스터디가 또 이제 이게 노량진에서 운영을 하니까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전화로 하시면 돼요. 전화로 스터디를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럴 때 같이 인출 스터디를 좀 같이 하시면 되고 그게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합격. 상위권 합격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초시 합격이 많잖아요. 초시가 그래도 상위권에 많잖아요. 초시가 많다. 뭐 기간제 하면서도 합격을 하시고 하고 그리고 학부 병행. 이 대구 수석하신 분도 학부 병행이에요. 대구 수석하시고 경부 수석하신 분도 학부 병행이거든요. 학부 병행하면서도 이제 합격을 하신 부분, 수석 합격을 두 분이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학부 병행 하면서도, 학부 병행 하시면 사실 시간이 없어요. 없는데도 이제 수석 합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학습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건교사 시험 자격과 구성 부분을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지금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26년 2월에 이제 취득 예정자도, 그래서 학부 4학년도 합격이 되는 거죠. 학부 4학년부터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선생님들은 정말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열심히 한 거고 감사한 거고 보건교사 자격증이 따기가 힘들 거잖아요. 사실 5에서 10% 됐다고 하는 안에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됐다라는 거 정말 자신이 능력이 있자, 내가 능력자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천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 천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한다고 하시네. 천재예요. 천재인데 정말이니까 천재인데 선생님들은 우리가 사실 태어날 때 천재로 태어났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안 믿으세요? 천재로 태어났는데 우리 이 한국 교육에서는 그거를 멸살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의 천재성을 학교에서는 그거를 발휘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천재성이 떨어진 거일 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바늘구멍을 뚫고 지금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거는 정말 감사한 90%가 갖지 못하는 거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선생님들은 천재인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믿으셔야 선생님들이 공부가 쉬워져요. 자신의 능력을 믿으셔야 공부가 쉬워져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요, 내가 외워도 자꾸 인간이 속성이 똑같아요. 외워도 까먹어요. 사실은 천재도 외워도 까먹어요. 근데 거기에 회의를 느끼면요, 내 능력에 대해 회의를 느끼면 공부가 안 돼요.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근데 내가 천재라는 걸 믿고 끝까지 나가면요, 에너지가 생겨요. 내가 천재인데 뭐 까먹을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막 그렇게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공부가 되게 잘 되고 잘 돼요. 저는 띵킹형이에요. 띵킹형이거든요. 현실주의, 띵킹형, 계획형, MBTI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이제 현실주의고 계획형이고 띵킹형의 그런 사람이에요. 거의 이제 사장님이 좋아할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은 또 친구가 별로 없죠. 친구는 약간 상상적이고 필링형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고
저를 바꿨어요. 그래서 좀 약간 필링형, 보기에는 필링형으로 보이죠? 그렇게 보인다던데요? 보이기는 필링형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띵킹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필링형이 되려고, 공감하려고. 띵킹형은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감하려고 항상 내가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왜 했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제 인생이 변화가 된 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천재라는 거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 제가 이곳에서 제가 강의를 거의 17, 18년 했다 했잖아요. 그 무명 시절이 되게 길었거든요. 무명 시절에 제가 띵킹형이라고 했잖아요. 강의실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 많았어요. 한 명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사실대로 말하면 강의를 어디에서 하지 않았어요. 안고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호학을 졸업한 지 거의 10년이 지난 다음에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수준이 좋았겠어요? 초반에? 거의 10년 동안 강의가 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저는 띵킹형이랬죠. 현실형이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천재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10년을 울면서 강의했어요. 사실은. 강의 중도 많이 울고요. 강의 끝나고도 화장실 가도 울고요. 정말 그랬어요. 인생이 괴로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모니터를 보면 저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인대요. 강사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어떻게 했어? 그게 선생님들이 자신감 없는 사람한테 강의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내가 천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순간이 언제였냐면요. 스티븐 잡스를 만나고서요. 스티븐 잡스, 돌아가신 스티븐 잡스. 스티븐 잡스가 그러시더라고요. 스티븐 잡스를 왜 만났냐면 저희 남편이 컴퓨터 하는 사람이거든요. 스티븐 잡스 컴퓨터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스티븐 잡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진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뭐라 했냐면, 스티븐 잡스가 그러더라고요. 그 세상은 자기보다 멍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내가 천재가 아닌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천재였구나. 세상은 사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뿐인데 내가 그거를 내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사장되어지고 발휘되어지지 못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천재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울겠어요? 천재가 울겠어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어떤 뭔가 그걸 무능력감이라지만 그런 걸 겪겠어요? 불안이나 우울을 겪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신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고 내가 천재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시험은 선생님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게 힘든 시험이 돼요. 힘든 시험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그분이 아마 재수 이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사실은 노량진에서 공부하셨거든요. 노량진에서 공부한다는 건 지방분이신데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분이 아마 재수 이상이라 했잖아요. 연세도 30대 중후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대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들겠어요? 마음에 불안과 우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과 행동을 다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재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 스스로가 믿으셔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실제이고 그게 이 시험의 처음과 끝이에요. 정말로 선생님들이 자신의 능력을 믿으셔야 선생님 공부가 쉬워지고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직강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직강생들을 보면 사실대로 선생님들의 어떤 태도를 보거든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얼굴빛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거기에서 선생님들의 그 모든 것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보세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 있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얼굴빛이라든지 태도가 되게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를 믿고 하세요. 근데 내 안에서 뭔가 내가 내 능력에 대해서 불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근데 그게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게 표정과 태도에서 나타나고 공부에서 드러나지고 면접에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지금 면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면접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지금 학교가 지금 교권이 실추가 된 건 인정하시죠? 학생들이 선생님들 무시해요. 오히려 선생님들 놀리더라고요, 사실은. 교권이 무너졌어요. 제가 친구들이 보건교사인 친구들이라든지 뭐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면접에서 뭐를 원하겠어요? 어떤 선생님들 원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고 똑부러지고 말 잘하는 그러면서 인성 있는 선생님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점수가 차이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면접 점수가 거의 20점이 넘거든요. 옛날에 10년 전에 한 10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20점이 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만큼 그런 학교가 지금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면접의 대비라고 저는 봐요. 제가 면접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면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선생님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 면접 시뮬레이션 그 시간에 선생님들의 자신감 모습을 그 당시 그 타임 10분 안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인생을 살아온 그 축적된 모든 선생님이 지금 뭐 25년, 30년, 40년 살아오셨잖아요. 그 살아오셨던 선생님들 그 인성이 면접 그 10분 때 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 모습과 태도와 인성과 그리고 어휘에서, 말 안에서, 말 내용과 그 말하는 톤 안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의 말의 그 표현과 자신감 없는 사람에 대한 말 표현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가 우리가 면접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한 2달 준비하는 거거든요. 2달 안에 그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나한테 자신감을 주셔야 돼요. 자신감은 걔는 싹이 나는 애예요. 점점 잘할 수 있는 애예요. 내가 자신감 없이 살아있다? 내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천재라는 걸 믿지 않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부터 그걸 믿고 하시면 자라나는 애고 그게 공부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지고 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돼요. 사실은 제가 제가 사실은 약간 탈모 경향이 있어요. 나이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두피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두피 치료를 받는데 탈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피래요. 제가 두피 치료 받는 게 영양제를 주입하는 거를 받거든요. 주사로 영양제를 주입하거든요. 그만큼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같은 거예요. 공부도 아까 가장 기초적인 거 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천재라고 믿는 그게 거의 그 땅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기 온 건 열매 맺기 위해 온 거잖아요. 열매를 맞으려면 땅이 건강해야 되고 땅의 건강함은 무엇보다도 아까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요. 그 나이는 아까 우리 정년 62세거든요. 62세 전까지. 그래서 50대도 이거 준비하세요.
50대도 준비하시고 진짜 40대도 준비하시고 뭐 30대, 20대 뭐 다 우리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보셔야 되고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심화 상급 이상 인증을 필요하니까 이제 60%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무료 강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꼭 따셔야 돼요. 전반기에 따셔야 돼요. 이거는 후반기는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뭐 3월 이내로 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시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고 1교시는 교육학 60분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 3교시가 우리가 전공 A, 전공 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있고 우리는 이제 교과 교육학이랑 교과 내용학이 있는데 우리는 비교수 교과예요. 보건은 비교수 교과에 속해 있거든요. 일단은 강의를 하긴 하지만 일단은 비교수, 연양하고 상담하고 보건이 비교수 교과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교과 내용학에서 100% 출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학부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부터 뭐 정신간호학까지 뭐 이런 거에서 100%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유형을 한번 보면, 그래서 교육학 우리가 이제 논술형으로 보고 배점은 20점이죠. 우리가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이고 교육학 20점이고 전공은 80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90분 수업을 하는 거예요. 90분이라고 하면 1시간 반 동안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는 12문항이죠. 얘는 11문항. 12문항 11문항을 보는 거고, 이제 문제를 아마 거기 책자에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게 좀 길어요. 길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 기입형, 이게 8점, 뭐 서술형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기입형, 이제 얘는 2문항, 얘는 4문항. 요거 서술형 안에도 사실 기입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입형이 많은 거예요. 서술형 안에도 기입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술형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공이 80점이고 교육학이 20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배점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교육학은 작년에도 교육학이 좀 쉬웠고, 문제는 어려웠지만 약간 물체라고 하거든요. 물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거 쓰면 맞게 해주는 게 물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은 약간 물체예요. 물체여가지고 약간 비슷한 거 쓰면 거의 맞게 해주시고, 그 올해는 교육학이 좀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쉬웠고, 아마 물체를 하니까 교육학은 점수가 보면 합격자들 점수가 보통 17점 이상은 돼요. 17, 18, 19,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은 20점이지만 교육학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교육학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20점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학은 특히 전반기 때 끝나셔야 돼요. 거의 이제 7월 정도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에 끝난다는 건 거의 마스터 돼가지고 입으로 술술 나오는 정도를 전반기에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후반기 때는 전공이 우리가 범위가 되게 넓어요. 아까도 학부 때 선생님들이 학부 때 4년 동안 배웠던 걸 다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전공에 완전 올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은 전반기에 끝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교육학은요 면접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면접에 그 답이 근거를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어떻게 할까요? 보통 교육학에서 배웠던 거를 토대로 하는 어떤 근거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은 면접용으로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전공은 이제 80점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문항의 비중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이 지역사회 간호학, 학교보건, 보건교육, 이거의 이제 비중이 좀 커요. 왜냐하면 보건교사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 간호학의 분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 학교보건, 보건교육. 선생님들이 학부 때 배울 때는 지역사회 간호 안에 학교보건하고 보건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여기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정신, 여성간호하고 아동, 기초, 뭐 성인, 노인, 응급으로 질환 파트로 이게 나눠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19년도부터 이제 올해 26년도까지 문항의 비중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우리 시험은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얘기를 되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분이 합격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보시면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끝에서 점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은 선택과 집중을 아는 거 모든 거를 다 외우려고 하신 분, 그분들이 점수가 좀 체중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면 또 이게 정확성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중요한 거를 집중해서 그 정확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 시험에 나올 부분, 그거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하신 분들의 점수가 좀 좋아요. 그렇게 해둔 분들이 보통 수석이라든지 고득점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병원 다니면서 또 병원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죠. 과목에서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합격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남자분이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나이트 근무 킵 하셨어요. 나이트 근무 킵을 하시면서 초시 합격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버릴 건 버리고, 버리는 과목은 버리셨어요. 그분 시간이 없잖아요. 그분이 또 공부 시작을 한 3, 4월쯤 늦게 시작하셨어요. 4월인가 늦게 시작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그분은 노인 간호를 버리셨더라고요. 노인하고 응급. 여기 보면 노인은 뭐 많이 나올 때 2문항 나올 때가 한 해였죠. 그리고 거의 0문항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응급도 보면 한 문항, 주로 한 문항 1.5문항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노인하고 응급을 버리셨어요. 기초도 보면 0문항에서 한 문항 정도잖아요. 그래서 기초도 버리시고. 그래서 지역사나 학교 보건, 보건 교육도 버리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항수가 많은 게 뭐예요? 지역사회 간호학이 문항이 많잖아요. 정신간호학도 문항이 지금 높아요. 여성간호학도 문항이 높죠. 아동간호학도 문항이 지금 그래도 5문항 뭐 이 정도면 조금 높고, 성인간호학도 버릴 수는 없어요, 얘가. 적게 나온 게 성인간호학 1.5문항도 있잖아요. 1.5문항도 있고, 그래서 뭐 5.5문항 있거든요. 성인간호는 약간 널뛰기를 해요. 널뛰기를 좀 하는 과목이 성인간호학이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스테디셀러라고 하잖아요.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과목은 지역사회 간호학이에요. 지역사회 간호학은 지금 5.5 문항에서 제일 안 나올 때가 7문항 나올 때도 있죠. 제일 안 나올 때가 뭐예요? 3문항. 3문항은 안 나올 때 있고 7문항. 그렇지만 이 정도 3문항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디셀러는 지역사회 간호학은 스테디셀러예요. 셀러이고. 그리고 정신간호학을 볼까요? 정신간호학은 지금 5문항까지 나온 적이 있죠. 제일 적게 나온 문항이 2문항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항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정신간호학이. 최근 들어서는 문항이 줄어들질 않아요. 이 정도 많은 과목. 정신간호학은 그 범위가 그렇게 많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넓지는 않은데 4문항 이 정도 나오면 되게 그 효율성이 높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선 지금 학생들의 정신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되게 중요하게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정신 치료 쪽에 많이 나왔었죠. 여성간호학도 보세요. 여성간호학도 옛날에 뭐 2문항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여성간호학도 그렇게 범위가 넓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사회 간호학이랑 정신 여성이 중요한 과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성인 간호학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성인 간호학. 아까 1.5문항도 있지만 그래도 뭐 5.5문항 뭐 이렇게 나오면 5문항 있으면 이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성인 간호학. 얘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질환을 봐야 되니까. 질환을 보건교사 안 보면 누가 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간호학은 1.5문항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과목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학교 보건이거든요. 학교 보건은 올해 3문항 나왔죠. 많은 학교 보건은 사실 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법이 되게 중요한데 법이 여기 학교보건법이라든지 그런 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보건도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지만 3문항이 올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0문항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보건도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버리면 안 되는 파트예요. 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도 그렇게 넓지 않은 파트거든요. 얘는 2.5문항도 나왔잖아요. 올해는 안 나왔어요. 보건교육 올해는 안 나왔지만 2.5문항까지 나왔기 때문에 보건교육도 그래도 좀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동 간호학도 사실 한 문항 나온 적도 있잖아요. 한 문항 나온 적이 있고 1.5문항 나온 적도 있고 뭐 5문항도 나온 적도 있어가지고 학교는 사실 아동이 많잖아요. 초등학생이 아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간호학도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했고요. 약간 기초적인 게 또 한 문항씩은 사실은 좀 들어가요. 기초적인 부분들이 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노인간호학 같은 경우는 이 두 문항이 왜 나왔냐면, 노인간호가 나올 때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노인장기요양법, 인구가 이제 노령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법과 관련된 거하고 그 치매, 또 치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법하고 치매는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특히 되게 중요하고, 또 약물이 이쪽에 좀 제가 정리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파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응급간호와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문제는 나와요. 안 나온 데도 있죠. 한 문제. 응급간호와 같은 경우 우리 CPR이라든지 뭐 제세동기라든지 이번에 화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요한 거, 학교에서 되게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좀 응급에서 좀 보는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과목에 대한 비중을 생각하시면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근데 2차 면접, 그래가지고 아까는 이제 1차 시험이었죠. 우리 시험이 1차는 2차로 되어 있고, 1차는 아까 교육학하고 전공 100점 만점이라 했었죠. 교육학 20점, 전공은 80점이라고 했고요. 2차 면접은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1차 100점하고 2차 100점이 합해가지고 보건교사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면접의 비중, 우리는 비교수 교과이기 때문에 수업 실현이 없어요. 교수 교과는 수업 실현이 들어가거든요. 2차 때. 근데 우리는 수업 실현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면접만 본다라고 100점을 보고, 점수 차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는데 보통은 한 20점 내외, 20점이 넘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또 다른 지역 같은 지역도 70점대 후반도 맞아요. 70점대 후반. 100점도 줘요. 그러니까 면접이 당락을 되게 가르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면접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제가 면접 시뮬레이션에서 선생님들을 하면서 되게 느끼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자신감이에요. 어떤 당당함. 같은 말을 해도요, 쭈뼛쭈뼛하면서 말하는 거랑 당당하게 말하는 거랑 누구한테 점수를 주겠어요? 내용이 같아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채점하는 거니까. 누가 채점해요? 보통 이제 교감선생님이라든지 뭐 장학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수석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채점관이 되거든요. 3명에서 5명이 채점관이 돼요.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서 한 10분, 보통 10분이 15분 정도 면접을 이제 하여튼 지문을 주고 미리 구상하거든요. 구상하고 그걸 답하고 즉답형도 있고 하거든요. 즉답형을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떨리겠죠. 우리는 왜 떨릴까요? 내가 뭔가 평가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리거든요. 떨리는데, 근데 떨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면접 시뮬레이션 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은 한 10에서 20%? 사실 20%도 안 돼요. 대다수는 80% 이상은 사실 되게 떨고 약간 자신감 없고 약간은 조금 비논리적이고 횡설수설하고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저한테, 자신한테 계속 주셔야 돼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지금 시험 못 보지만 실제 시험에는 너가 잘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괜찮아. 지금 못 봐도 괜찮아. 그런 식으로 자신한테 자신감을 계속 주셔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진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말, 같은 내용이어도요, 어떤 부분이 그 면접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근데 자기는 다 답을 했대. 다 답을 했는데 면접 점수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정의를 다 보는 거예요. 지적인 것도 보고요, 정의적인 것도 보고요, 의라고 하는 지정의, 의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목소리, 태도, 자신감, 그거를 보고, 정의적인 것은 자신감이죠. 태도,
자신을, 이거는 말할 때 말의 속도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식적인 건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건 지식적인 거고, 정의적인 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선생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협력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의적인 건 아까 말할 때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 다 보는 거거든요. 면접 때.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지식적인 거, 그 상황에서 뭐 학교 폭력이 당한 상황, 또 우울증 있는 아이, 자해하고 있는 아이라든지, 또 뭐 학부모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문제가 있다, 선생님 막 뭐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뭐 또 제시를 해주거든요. 면접 문제에서. 그래가지고 면접을 하여튼 우리 지금 2달 기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1월부터 1차 시험 볼 때까지는 이제 전공하고 교육학에 올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나면 이제 2달 동안 면접에 올인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지식적인 거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채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발음, 언어의 유창성도 되게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발음하는 거. 발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똑바로 말을 하면 귀에 쏙쏙 들리면 점수를 잘 주잖아요. 근데 약간 목소리 톤도 낮고 약간 웅엉하고 약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면접관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티칭을 하잖아요. 티칭을 하려면 발음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발음이 정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사실은. 노력했는데도 제가 또 제 강의를 들으면 조금 저도 불만족스럽더라고요. 제 목소리라든지 발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노력하시냐면요. 제가 사실은 아나운서 학원까지 갔어요. 말하는 뭐 발음이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좀 교정하려고 아나운서 학원도 다녔거든요. 거금 들고. 아나운서 학원 좀 비싸더라고요. 그 1:1 티칭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또박또박 읽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챗 GPT 사용하시죠. 그때 발음으로 하세요. 소리로. 그리고 선생님 문자나 뭐 카톡 보내시죠. 카톡 보내실 때도 그 소리 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세요. 그걸 해야 걔도 내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 발음이 좀 좋아져요. 왜냐면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이게 발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면접 때는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가 중요한 거예요. 스터디 때 교육학도 스터디를 많이 하세요. 교육학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른 교과랑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과들이 교육학을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은 4년 내내 교육학을 배우셨잖아요. 우리는 교육학을 많이 못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비교과인 분들하고 교육학 스터디를 하시면 얻는 게 더 많거든요. 그리고 말을 해야 늘어요. 말을 할수록 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할 때도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자꾸 기르세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거를 1년부터 계속 기르시면 실제 면접 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하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거. 스터디도요, 배려하지 않으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끊어지면 선생님들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학교에서는 중요한 게 협력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을 배려하고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거를, 그런 선생님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도 그거를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진정성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진정성은요,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을 보셔야 진정성이 생겨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떨려도 진정성으로 자기가 말을 했더니 100점을 줬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정성이 선생님들 보면요, 암기한 듯이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내용이 맞아도.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내가 좋은 선생님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이 뭐겠어요? 선생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게 저한테는 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은 학생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학생과 어려움을 알고, 저는 애들을 키워봤잖아요. 애들을 키워봐가지고 좋은 선생님이 뭔지를 저는 그걸 알거든요. 정말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있는 거.
그런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공부하시고 전공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의하는 애가 왔을 때 선생님들이 걔를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겠어요. 알아야 공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립, 1차 시험. 우리 시험에서는요, 40% 이상을 취득하셔야 돼요. 4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공이 우리가 80점이랬잖아요. 80점에서는, 교육학 20점에서는 4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꽈락이거든요. 어떤 애 꽈락이 못 채워져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올해도 아마 어떤 지역에 꽈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어려우면 꽈락이 될 수 있거든요. 꽈락이 교육학은 뭐 8점이고 전공 32점이에요. 이게 40%가 32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방 같은 곳에서는 꽈락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넘으셔야 돼요. 또 장애인 분도 있거든요. 장애인 분도 꽈락을 넘으면 보통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1.5배수를 뽑는 거예요. 1차에서 1.5배수를 뽑고요. 2차 면접에서 합해가지고 이제 그 5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에서 떨어지면 되게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많이. 그리고 우리는 뭐 몇 점 몇으로도 떨어지거든요. 뭐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1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50%에 떨어진다는 게 되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점수를 고득점을 맞으셔야 되고 내가 1년 안에 합격하려면 1차 점수는 고득점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면접은 100점을 목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립도 우리 많이 뽑아요. 그래서 내가 공립을 가고 싶지만 약간 좀 자신이 없다. 그런 사립도 같이 지원하시면 돼요. 사립도 내정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내정제가 없는 공정하게 보는 사립도 많이 있거든요. 사립에서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립도 쓰시고 사립도 그냥 쓰세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 모집 인원과 경쟁률 합격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에 아까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든지 경기, 인천, 세종, 대전, 대구 이런 건 선호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도시에 살고 싶으시잖아요. 선호 지역은 경쟁률이 조금 세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1이고 경기는 지금 이 정도네요. 6하고 5대1. 그리고 유아도 뽑잖아요. 유아는 경쟁률이 조금 낮아요. 선생님들 유치원보다는 약간 좀 중고등을 더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유아는 약간 경쟁률이 보통 좀 적고요. 인천이 좀 경쟁률, 뭐 세종이라든지 이쪽은 도시니까 경쟁률이 좀 높고요. 광주도 도시니까 경쟁률이 높죠. 부산도 이제 도시니까 경쟁률이 높고요. 강원 같은 경우는 강원은 좀 지방이잖아요. 지방은 약간 좀 경쟁률이 좀 낮아요. 3.80. 그래가지고 뭐 충북도 지금 충남 경쟁률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합격이 목표인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경쟁률이 적은 지역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도시에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도시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합격이 목표인 분들은 그냥 지방을 좀 쓰시면 합격이 조금 쉬워요.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전북 같은 경우는요. 전북은 29명, 그래서 전북은 좀 높았죠. 14.5. 이게 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경쟁률이 낮았어요. 아마 점수도 이게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몰려가지고 14.5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지금 2년치만 드리지만 제가 보통 5년치를 드리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추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작년에 경쟁률이 낮고 점수가 낮으면 올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 심리가 비슷하잖아요. 그 심리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합격선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합격선. 1차랑 2차 합격선을 볼게요. 1차 합격선은 서울이 64, 서울하고 경기가 지금 63 이 정도였죠. 65점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볼게요. 지방을 볼게요. 서울은 이렇게 도시 지역은 거의 좀 비슷해요. 광주가 또 68 높았네요. 대전도 좀 높았죠. 68점으로 높았고, 지방을 한번 볼게요. 지방을 보면 충남이랑 충북도 뭐 큰 차이 없네요. 한 2점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아까 전북이 유난히 낮았네요. 50점이죠. 유난히 낮았어요. 유아는 지금 58점 정도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충남도 이제 59점. 아무래도 이제 도시 지역에 조금 점수는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은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래서 점수 차이도 뭐 50점인 곳에서 생각하면 거의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차 점수가. 1차 점 10점 점수 차이는 되게 큰 거죠.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점수 2차는 면접 점수를 합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저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이 64점이죠. 64점. 64점이면 교육학이 작년에 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학 점수 한 18점으로 볼게요. 18점. 그럼 전공이 얼마 맞으면 합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5하고 14하고 6.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46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공이 80점 만점에서 46점이 거의 컷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공이 한 50점만 맞아도 합격이란 얘기예요. 50점. 그래서 제가 아까 고득점자 점수를 60점이라 했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는. 그래서 80점인데 46점이라는 건 뭐예요? 반을 넘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을 넘어도. 그만큼 서답형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해주는 이유는요.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식하고 틀려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써줘야 돼요. 정확한 키워드를 외운다는 게 우리가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챗 GPT도 아닌데 그거를 정확한 키워드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높지는 않아요. 서답형 시험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총계는 그래서 이제 총계에서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아까 6점 작년에 경쟁률이 6.23이었어요. 여기서 6.23인데 실제로 결시율 관광고시 온 사람들 결시율까지를 생각하면 5대1 정도가 돼요. 경쟁률이 5대1. 5대1이면 경쟁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 공무원 시험은 몇십 대 1 하는 거 아시죠? 몇십 대 1 해요. 5대1이면 선생님 이미 학부에서 그걸 통과하신 거예요. 하셨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열심히 1년 안에 하시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는 좀 경쟁률이 조금 낮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는 경쟁률이 낮아요. 내가 장애라고 하면 숟가락만 넘기면 거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애 유형도 있잖아요. 그 제가 어떤 분이 있는데 두 분을 봤어요. 이분은 시각장애로 장애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공부를 내 경우 한 4년 했을 거예요. 왜 4년 하셨냐면요. 자기가 시각장애인지 몰랐어요. 이분이 한쪽 눈이 약시였어요. 한쪽 눈은 보이시고. 근데 한쪽 눈 약시도 이게 시각장애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나중에 이 4년째에 알게 돼가지고 이때 장애로 합격을 하셨고요. 실제 얘기예요. 또 어떠한 분은 메니에르 병이었어요. 우리가 메니에르 병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메니에르 병에서 귀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장애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 청각장애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합격했죠. 메니에르 병 청각장애 돼가지고 합격하셨어요. 장애로. 장애가 되면 아까 꽈라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거의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되니까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메니에르 병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귀가 들렸대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장애인지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합격 계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계획서. 그래서 저의 합격은 1, 4월이 있고요. 이제 기본 이론과 형성평가가 있거든요. 기본 이론.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사실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8시 반에는 형성평가 문제를 30분 동안 좀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 배운 내용을 와서 이제 선생님들 좀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시부터 6시까지는 이론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론 교재 4권이거든요. 4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이제 기출 분석과 구조화 인출 노트로 올해 신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기출 분석과 이제 구조화 인출 노트는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시하고 임용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 이거를 분석한 거랑 이제 구조화. 우리가 이제 이론 교재는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론 교재는 나무를 보는 거고요. 이 기출분석과 부자 노트는 숲을 보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숲과 나무를 같이 보셔야만 되는 시험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저는 사실 정리를 잘 못해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남편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낼 때 여름에 신는 부츠라든지 구두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슬리퍼를 잘 구조화를 해놔야만 내가 꺼내기 쉽잖아요. 꺼내기 쉬워서 신을 수 있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내 머릿속에 많은 것이 주입이 되어져서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카테고리가 돼줘야 꺼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숲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숲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출분석과 구조화 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간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기출 문제집에 있는 거를 좀 따로 빼왔어요. 따로 빼와서 보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인출 노트는 뭐냐면 제가 매일 아침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문제 합격수를 보시면 아시겠죠. 매일 아침 문제를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적중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매일 아침 문제는 제가 사실은 올해 정말 시험에 나올 애들 주로 문제를 많이 냈고 거기서 올해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뭐 이번에 자동 제수동기도 그렇고 심혈도 전환기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서 시험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출 노트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론 수업하고 나서 선생님 복습용으로 보시면 돼요. 복습용으로 이론 체크하고 이 기출 분석하고 인출 노트 문제니까 문제 보면서 이제 선생님 복습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직강생하고 이제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1시간은 가져요. 수업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궁금해하는 거 그런 데서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간이 되는 분들은 이거를 참석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직강생들은 제가 직강생은 사실 코로나 이후로 직강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직강생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배운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도 궁금한 거 묻고 또 내가 선생님들한테 묻고 잘 수업 들었는지 그런 시간을 또 1시간을 갖고요. 직강 때는. 그리고 다음 카페 김기영 보공서 다음 카페에 매일 아침 문제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9시 이전에 문제를 올려요. 그래서 수업 없을 때 그리고 일요일 빼고 10문제씩은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중을 놓고 선생님들이 되게 이거에 반응이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5, 6월은 기출 적용 문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도 오셔가지고 8시 반부터 이제 거의 2시간 또 아까는 거의 30분이었잖아요. 그리고 5, 6월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한 1시간 반 정도로 선생님 문제를 그 범위 문제를 풀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김기영 전공보건 기출 플러스 문제집을 전면 개정을 하고 있어요. 전면 개정.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출 플러스 문제집은요. 여기 임용 문제도 있고요. 임용 문제도 있고 임용 문제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확장 문제를 더 만들었어요. 더 많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용고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임용고시 문제에서도 확장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더 많이 제가 만들고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됐거든요. 상은 하는 또 시간이 또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지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고 또 제가 국시 문제를 작년 거를 보면 이제 객관식 그대로 넣었거든요. 그거를 다 서답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기입형으로 다 국시 문제도 다 서답형으로 지금 다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공무원 문제도 넣고 걔도 서답형으로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올해는 아까 객관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다 서답형으로 주관식으로 다 바꿔서 하기 때문에 올해 아마 스님들이 이거 보시면 또 스님들이 연습용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플러스 문제집은 아마 선생님들이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은 에너지를 제가 쏟고 있어가지고요. 상하가 같이 나오진 않아요. 이번에 이제 이 책들은 보통 강의 때 나와요. 강의 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다 에너지를 쏟아서 다 하나씩 하잖아요. 이론도 이제 다 개정하고 하잖아요. 가급적 저는 이론서라든지 그거는
최근 거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개정된 거로. 왜냐하면 개정은 그만큼 시험에 뭔가 반영돼가지고 수정하고 또 좀 더 구조화시키고 또 뺄 건 빼고 또 들어갈 볼 테니까 그런 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새 책을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은 선생님이 시간을 투여하는 그 뭐랄까 도구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도 창칼이 좋아야 잘 싸우는 것처럼 책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도구거든요. 가장 좋은 걸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플러스 문제집은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은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느끼도록 올해는 전면 개정을 제가 서답형으로 다 만들고 확장 문제도 더 추가로 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집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김기현 점검보건 정감 인출표 교재도 올해 신간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건 올해 제가 새로 만든 거예요. 인출표 교재를. 정과목을. 왜냐하면 제 이론수가 4권이잖아요. 4권. 4권은 부담스럽잖아요. 그 4권은 이해 중심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표로 만들었지만 이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답형도요, 한 줄 쓰는 거거든요. 한 줄에는 두세 단어의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워야 될 두세 단어의 그 키워드를 제가 또 그거를 가로넣기 하고 진하게 해가지고 공부하기 쉽게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한 권짜리로. 그 4권을 한 권으로 요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공부하기 되게 좋았다라고 반응이 되게 좋았던 책은 아니고 프린트. 올해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프린트로 제공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암기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공부할 때도 사실 챗 GPT가 좋은 게 뭐예요? 챗 GPT가 앞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나중에 그냥 요약을 해주잖아요. 요약을 해줘야 내가 핵심을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험도 요구하는 거는 쓰는 걸 요약된 걸 원해요. 그리고 이해를 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1, 2, 3, 4권은 이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출표 교재 한 권짜리는 암기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 그래서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많이 줄이게 한 교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때 5, 6월 때 5월 초 정도에 나올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올해 그 프린트물을 쪽에도 개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개정을 해줘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5월 초 정도에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수업 끝나고 나서 직강생하고 1시간 동안은 질의응답을 가지면 선생님 궁금한 거랑 또 중요한 것도 묻고 그런 시간을 또 갖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 형성평 항상 해요. 항상 하고요. 다음 카페 매일 아침 문제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보기 전날 그 주에 냈던 문제도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제 세동기에서 나왔던 그것도 심전율동 제세동기 하던 그 부분도 바로 그 주에 나왔던 것들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7, 9월 영역별 모의고사가 돼요. 영역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부터 학교보건에서부터 그 영역별로 서답형 문제풀이를 하고요. 이때는 보통 거의 3시간을 해요. 3시간 선생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6시까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합격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강의 중에서 어느 때게 가장 좋았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모든 게 다 좋지만 에너지 많이 썼지만 근데 이제 일단은 1월부터 11월까지 강의 중에서 어떤 학생은 이제 7, 9월 강의가 가장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또 올해 시험에서는 제 생각에는 7, 9월하고 올해 시험은 제가 최신 특강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최신 특강. 그래가지고 심전도 문제도 제가 최신 특강에서 다뤘던 문제였거든요. 그때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튼 연역별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제 모든 강의 중에서 이때 강의가 되게 좀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연역별로 다 다루면서 하는 거니까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7, 9월 우리가 7, 9월은 어떤 때예요? 이게 되게 덥잖아요. 덥고 공부하기 싫은 때잖아요. 싫은 때죠. 그때 이제 인출구술 스터디를 운영을 해요. 인출구술 스터디. 그래가지고 이건 직강생 나와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일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격 수기에 보면 이 인출 구술 스터디가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뭐 중요한 거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걸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암기하지 않았는데도 와도 되냐 그런 얘기 하는데 와서 내가 이제 못 외웠으면 그냥 책 보고 또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책 보고 얘기하면서도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가 커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7, 9월에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7, 9월부터 10, 11월은 최신 문제 특강을 하거든요. 최신 문제 특강은 말 그대로 최신 문제예요. 주변에 이제 공무원 문제든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적중이 많이 됐어요. 최신 문제. 이번에 시험이 약간 지역적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역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신 문제 특강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 보시면 다 알 거예요.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11월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죠. 그래서 우리가 전 과목 실전처럼 이제 보는 거.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90분 90분이었잖아요. 90분 그 수업을 실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것도 뭐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시험을 보고 얘도 이제 직강생활 질의응답하고 최신 문제 특강도 이제 수요일에 하죠. 최신 문제 특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특별한 하루 특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보기 2주 전에 수요일에 제가 이제 1순위 예상 주제를 점검하고 확인 학습하는 그걸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게 좀 좋겠더라고요. 한 4시간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최신 문제 특강은 2시간 수업이에요. 2시간 수업이고 얘는 4시간 정도 해가지고 40장 정도 해가지고 전 과목에서 우리가 핵심, 우리 시험은 사실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실수하지 말고 내가 다 본 건데 정확하게 쓰는 게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서답형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정말 나올 수 있는 거를 핵심 요약한 내용을 4시간 동안에 그때 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취지로 하루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 12월은 우리가 12월 26일에 1차 발표를 해요. 1차 발표를 하면 제가 신춘 면접 시뮬레이션을 운영하거든요. 이제 신춘 면접은 이제 1차 시험 후에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면접 시뮬레이션 1차 합격 발표 후에 이제 대면하고 줌으로 면접 시뮬레이션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와서 우리가 실제처럼 이제 하는 거고, 또 지방에 있는 분 나오기 힘든 분은 줌으로 제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50분을 해요. 그래서 4인 1조로 해요. 4인 1조.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인 1조로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1시간 30분인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제가 잘 주려면 1시간 50분으로 그렇게 4인 1조로 운영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 제 면접 시뮬레이션, 면접은 면접 강의가 따로 있어요. 저 말고 따로 면접을 하신 강의가 있고 면접증도 따로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듣고, 시뮬레이션은 제가 해주는 것도 또 도움이 크거든요. 또 저의 또 선생님들한테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참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은 선생님들 피드백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면접은 또 특히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은 꼭 스터디가 필수이고, 그리고 면접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계속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제 특강이 있어요. 특강. 적용 2 암기 특강. 그래서 제 특강이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저한테 카페에다 저한테 글을 남기셨는데, 그 선생님이 애 키우면서 이유식 하면서 자기가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제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끝에 제가 찍어준 거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왔다. 찍어준 거 시험에 나왔고, 문제가 어려웠지만 제 교재에 대부분 많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고, 특강도 되게 도움이 컸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제 강의를 기록 꽂고 계속 들으셨대요. 아기 키우면서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강도 계속 들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7월, 8월, 9월에 여기서는 우리가 약물은 항상 나와요. 약물. 올해도 약물이 여성에서 시험에 나왔거든요. 약물은 여성이라든지 정신에서는 이번에 안 나왔지만 정신 여성, 성인에서는 약물은 항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이론도 올해도 로이께 나왔거든요. 지역 이론도 항상 나와요. 그래서 지역 이론 특강을 하고, 또 역학은 우리가 역학 발생률이라든지 뭐 상대 오염비라든지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매년 나왔어요. 역학이 또 어떤 때는 2문제씩 나왔거든요. 역학이 중요하니까.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역학이 나올 거예요. 역학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면서 되게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 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역학도 우리가 특강을 하고, 또 정신중재, 이번에 정신중재 시험이 나왔죠. 이번에는요, 정신질환이 안 나왔어요. 질환이 안 나왔고, 정신중재에서 나왔고, 그리고 정신중재는 제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강화요법, 조작적 조건하에 그 질병 일으키는 부분도 제가 다 다루었던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도움이 컸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정신중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변주법대 행동치료하고 수용 잡념 치료가 나오고, 그 전에는 변주법대 행동치료를 제가 다 적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특강 중요하고, 또 법규 문제, 9월에는 이제 법규는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법이 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9월 정도에 하거든요. 그래서 법규에서도 올해도 법규 시험이 나왔죠. 법규는 거의 매년 나와요. 그리고 법규가 많이 나오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법규 문제 또 하고요. 그래서 특강도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수업의 비법, 정고조수 고득점자. 저는 제 목표가 뭐예요? 단기간 고득점 합격이 저의 키워드예요. 아까 목표가 중요하댔죠. 저는 선생님들이 단기간에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머리를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뭔가 첫사랑을 만나는 느낌으로 왔다. 첫사랑을 만나고. 첫사랑을 만나려면 선생님들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첫사랑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의 이제 장점, 강의의 장점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는 노력파예요. 아까 저는 천재라고 했지만 저는 노력파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뭐 말주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사실대로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내성적이어가지고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에너지이고, 하여튼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이게 말을 한다는 게, 강의는 사실 청상유수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노력으로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노력은 다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노력으로 극복한 사람이에요. 천재로서 극복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는 선생님한테 이해하는 강의.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가지고 이해가 잘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리거든요. 제 거를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림 같은 거 그려서 선생님들이 그 질환 파트는 특히 그림 많이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 같은 거로 이해를 돕는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 거를 보면 구조화를 해줘가지고 선생님 핵심 키워드, 우리 서다평은요, 구조화가 되게 중요해요. 서다평에서는 특히. 그래서 구조화를 시키는 강의를 하고, 암기법, 선생님 청킹이 되게 중요해요. 서다평에서는 특히. 객관식은 청킹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서다평을 할 때 몇 가지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은 청킹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청킹이 되게 중요하다, 좋아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파지와 인출을 돕게 하고요. 그리고 높은 적중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적중률이 제일 높았다고 그런 말을 선생님들 하시고, 문제가 사이드로 나왔었지만 제가 적중을 많이 해줬고, 제가 찝어준 거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선생님들 많이 하셨어요. 이 얘기는 모든 강사가 자기가 적중했다고 하죠. 근데 저는 학생들이 저한테 전달해 준 거를 전달해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번 시험 보고 저한테 감사한다고, 저한테 왔던 게 정말 이번에 뭐라고 하지? 너무 저를 선택하고 온 게 자기한테는 정말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웠지만 제가 많이 적중했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 올해. 그리고 제가 뭐 적용 암기특강 이런 식으로 이제 최신 문제를 특히 많이 해주고, 우리 시험은요, 사실대로 말하면요, 최신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 2도, 이번에 제 2도 방실분력도 제가 심전도 그림 그것도 다 냈거든요. 이번에 최신 특강 때. 그리고 그 자동 제세동기에서 그 동시작동 그 부분도 제가 최신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다른 데 나온 거를 제가 냈거든요.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신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하고, 특강이라든지 다 하고요. 또 구술 인출 스터디에서도 여기서도 선생님 고득점이 많이 나오셨고요. 매일 아침 문제도
이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가 도움이 컸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 이거는 시험 전날까지 운영을 하죠. 그래서 교재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재. 그래서 이론 교재는 4권이 있고요. 이해용이라고 했죠. 여기는 뭐 기출표시라든지 그림 같은 것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분석과 구조와 인출노트 올해 새로 개정을, 새로 신간이라고 했어요. 새로 신간이어가지고 임용 기출 문제랑 이걸 확장 문제도 더 넣고 국시랑 공무원 문제도 다 서답형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모든 에너지를 내서 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상하로 있고요. 상은 강의 날에 맞춰서 나오긴 한 아마 1월 둘째 주에 나올 것 같아요. 둘째 주. 지금 내가 아직 만들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4분 1 정도가 좀 남았어요. 한은 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3월 초 정도에 나와요. 3월 초? 3월 초 하면 2월 초 정도에 나와요. 3월 초? 2월 초 정도에 그때 정도 나오고, 선생님들 아마, 제가, 기출문제는 지금 제가 그 얘기는 기출 플러스 상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상하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구조화라 인출노트, 이거는 1월 초에 나와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문제를 인출노트에 다 넣었어요. 선생님들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넣고, 다시 말하면 이 기출 플러스 이거는 제가 에너지를 많이 냈다는 거 넣어가지고 선생님들 학습하기 좋게 이제 구조와 청킹까지도 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외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 서답형을 했고, 인출표도 시간이라고 했었죠. 한 권으로 요약해가지고 외워야 될 부분을 키워드를 내가 표시를 다 해드렸어요. 정감을 한 권을 만드는 이 작업이 올해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힘든 만큼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어요. 출간이죠. 이거는 거의 다 강의 날에 맞춰서 출간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 4월 기본 이론 강의는 지역사회 가장 중요한 과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질환 파트는 좀 뒤로 가죠. 정신여성은 2월 달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의 그 내용 구성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교재 설명도 끝났고요. 이제 서답형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는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나온다고 했고요. 기입형은 2교시 1에서 4문제가 기입형이고 3교시 1에서 2문제가 기입형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서술형은 2교시 5에서 12문제랑 3교시 3에서 11번 문제가 서술형이 되고, 근데 서술형에는 문제가 보통 3개 정도가 서술형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서술형의 한 문제는 기입형이 돼요. 한두 문제는 기입형이고 서술형이 되는 거는 한 2문제나 한 문제가 서술형이 돼요. 그러니까 기입형이 조금 많아요. 키워드. 우리가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 이름을 쓴다든지 뭐 연도를 말한다든지 몇 세를 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이번에 청동한 중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입형이 되어지는 거고, 서술형 같은 경우 보통 기전이죠. 병태생리 기전, 약물의 기전, 그런 것들이 보통 개념을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서술형이 돼요.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이라고 이 서답형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기출문제를 분석한 거를 보면요. 올해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지역사회 간호학에선 로이 같은 경우는 나올래가 나온 거였고요. 근데 여기 두발에서도 뭐 이런 것도 나올래가 나온 거였는데, 프리드만의 가족사정 도구에서 애정기능 역할 구조는 이거는 약간은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이해를 하면 거의 좀 답을 할 수 있는 거. 요즘 사실 올해 문제는요. 느낀 게 뭐냐면 문제 안에 거의 답이 있었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선생님들이 뭐 프리드만의 가족사정 도구는 뭐 약간 생소한 거이지만 사실은 거의 문제 안에 거의 답이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새롭다? 그래가지고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멘탈이 붕괴되면 마음이 좀 불안해졌잖아요. 그러면 볼 것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답을 못 쓰죠. 근데 그때 이런 거는 뭐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캄다운 하면서 잘 보자 하면서 보면 답이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거의 다 이번 시험은요 어렵다고 하지만 문제 안에 잘 보면은 답을 추정할 수 있는 거. 그 수능이 좀 그렇잖아요. 수능이
수능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뭔가 이제 고등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고등정신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 안에 추론을 해서 풀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어요. 추론해서 풀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단순히 항상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극복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러면 조금 좋은 점수를 맞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추론하는 능력 같은 거,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면접에서 중요해요. 면접에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걸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제자가 젊어지고 있군. 제가 느꼈던 출제자가 젊어지고 있구나. 젊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약간 고등정식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문제를 좀 썩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고 그 다음 뭐 여기 학교보건 법 문제가 나왔고요. 뭐 블랙아웃이라는 것도 나왔고 정신간호학. 그 다른 애도 뭐 여기서 보면요, 유도분만에서 뭐 비숍 척도라든지, 그리고 유도분만, 이거는 나올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어디서 나오지도 않은 애가 나왔어요. 어디에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자궁경부 계대가 답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옆에가 뭐가 있었냐면 자궁경부 계대와 소실이 있었었어요. 우리가 사실 간호 공부하면서 자궁경부 계대와 소실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옆에 자궁경부 소실이 있으면 자궁경부 계대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추정해서 쓰신 분도 있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추정 못하고 못 쓰신 분, 다른 거 쓰신 분들도 꽤 있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해서 쓰는 거를 좀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선자선 담도 폐쇄라든지 2차 뭐 방광 요가 역류라든지 이거는 약간 뭐 카사이 수술 이런 것들은요 이번에 질환 파트가 약간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시에서도 다룬 것도 아니고 그 주변 시험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부분이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려웠는데, 근데 선자선 담도 폐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황달 파트에서 추정해서 거의 쓸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쓰는 방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가실, 가지수 채우기.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보면요, 가지수 채우기 쓸 때는 뭐 근거 기전, 키워드 중심으로 쓰는 거죠. 키워드 채점이라고 했었잖아요.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고 키워드 중심으로 쓰는 거고요. 가지수 뭐 세 가지를 이번엔 뭐 세 가지 쓰라고 나오진 않아요. 두 가지. 두 가지 쓰라고 하는 건 나왔긴 하지만 다른 때는 뭐 세 가지 쓰라고 두 가지 쓰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첫째, 둘째, 셋째를 다른 개념으로 써야 되는 거 이제 기본이죠. 다른 개념을 쓰라는. 여기에서 보면 부목의 효과를 쓰라고 하면 부목의 효과가 뭐 여기에서 보면 다른 손상. 우리가 이제 이게 부목은 언제 써요? 보통 골절이 때 쓰거든요. 우리가 뼈가 골절이 되면 뼈 안에 신경하고 혈관이 있어요. 부목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게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신경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경이 손상이 되면 뭐가 돼요? 통증이 생기고, 혈관이 손상이 되면 출혈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경감하는 거. 그거 있고, 둘째는 뭐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이 악화되지 않는 거. 서로가 다른 개념이잖아요. 세 가지 쓰라고 하면 다른 개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학습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 학습 방법은 우리가 공부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우리 임용 공부에서 중요한 건 아까 첫 번째 자신감, 나는 천재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 그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학습 방법이에요. 학습 방법에서 달라지면 비효율적이에요. 학습 방법은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효율성의 문제.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학습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째는 아까 우리가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된다고 했었죠. 숲과 나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론서를 읽는 거는 이론서를 보는 건 나무를 보는 거고, 그리고 목차라든지 기출분석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제 책의 이론서 앞에 목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출분석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그리고 이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인출이라고 하는 거 암기를 해야 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암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져요.
양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보면 이해하지 않고 선생님들 공부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마 저기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해도 됐어요. 근데 그 방법에 익숙해진 분들은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많이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직강생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형성평가 보면요 되게 잘 써줬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시험 못 봤어요. 근데 왜 그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를 제가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암기이기 때문에 무작정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면서, 이해가 뭐냐면요. 내가 단어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모르는 단어를 꼭 찾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 단어는 꼭 표시를 해가지고 저녁에 밤에 그 모르는 단어 한꺼번에 찾거든요. 그 모르는 단어를 한번 계속 찾으면 시간이 너무 소모가 돼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단어는 다 하고 나서 저녁에 한꺼번에 다 찾으셔야 돼요. 표시를 한 다음에. 전 물음표를 하고 찾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해를,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는 지금 챗 GPT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AI가. 이거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얘가 너무 그 개념을 분류도 잘해주고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 챗 GPT를 활용하셔가지고 꼭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너무나 좋은 우리의 그 AI가 우리를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AI가 100% 맞지는 않아요. 100% 맞지 않는 거 아시죠? 내가 보기에 한 90%는 얘가 좀 맞는데 5에서 10%는 얘도 오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짬뽕을 하니까. 짬뽕을 하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류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구조화가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가지고 구조화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구조화는 제가 수업 때 많이 구조화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인출이 되게 중요해요. 인출. 공부 마무리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을 내가 중요한 말을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공부 마무리는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에 문제 답을 쓰는 시험 보기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그래서 내가 형성평가를 계속 수업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문제도 계속 넣었잖아요. 선생님이 공부하시고 이거를 답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공부의 마무리라는 거라고 보시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답이 바로바로 안 나와요.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11월에 그 선생님이 정말 못 썼어요. 직강생인데 10월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그것도 한 명인데. 사실 그분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저 나이가 2살 많으셨거든요. 근데 직강생이었는데 못 쓰시는 거예요. 11월에도. 근데 그분이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못 써도요 실제 시험에는 쓴다라고 생각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인출 마무리는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기에는 전반기 인출이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천재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천재예요. 누가 천재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천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그래서 우리는 그 아까 그 90분 안에 문제를 써야 되잖아요.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화가 되죠. 딱 물어보면 딱 답을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목표는 그래요. 사실 자기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목표이고, 또 망각하죠. 우리 시험 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있는데,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고민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외운 거는요 무너져요. 그렇지만 내가 이게 뭘까 하고 고민하면서 답을 쓰고 했던 것들이 특히 실제 시험장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스터디, 이게 마지막이에요. 스터디 방법. 그래서 아까 스터디는 인출의 정확성 교정만의 스터디고요. 이론서라든지 문제 스터디, 특히 별 2하고 3개는 꼭 하도록 하는 거. 우리 시험은 정확성이거든요. 정확성과 자동화 하도록 스터디를 해야 되고, 또 격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감정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항상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저는 업앤다운이 없어요. 저는 플랫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들 보면 되게
밝은 모습으로 애들한테 대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엄마는 항상 전화를 받아도 기쁘게 받는다고. 업앤다운이 없다고.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즐거워야 애들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즐겁게 해야 애들이 즐거우니까. 제가 즐거워 선생님도 즐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제가 제 모습을 보면 표정이 왜 저럴까 저 좀 그런 생각 같긴 하지만 제가 즐거운 표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배려해야 돼요. 스터디가 끊어지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줘야만 스터디가 지속이 되어지고 이거 배려 협력은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고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스터디하는 게 좋아요. 또 차이가 너무 크면 또 자기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실력이 우측에 자기 비하를 경험하거든. 자기랑 비슷한 사람 상황과 능력이 비슷한 게 좋지만 나보다 잘해도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저는 사실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전 직강생들한테도 배우거든요. 저보다 막 EQ가 좋고 사회성이 좋고 또 저보다 또 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통해서 저 그런 거 되게 배워요. 그래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끝. 그래서 저는 고득점 단기 합격을 목표로 선생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